북한이 오늘 오후 4시 반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사체 한 발을 동쪽으로 발사했습니다. 군은 발사체의 정확한 종류와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밤 생방송을 통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미리 정해지지 않은 질의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외교와 안보, 국내 정치와 경제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어제 새로 선출된 민주당의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들을 잇따라 만나며 협치 행보에 나섰습니다. 최근 극한 대립 관계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첫 만남도 충돌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5년 만에 다시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검찰 수사단이 가동된 지 41일 만인데 수사단은 김 씨를 상대로 2013년 성범죄 의혹과 새로 제기된 뇌물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버스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파업 찬성이 결정됐습니다. 합의 시한인 오는 15일까지의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지난 4일에 이어서 닷새 만에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엔 스커드 미사일 기지가 있는 평안북도 신오리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연결에 다시 한번 국방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 발사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미일 안보 회의가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이 회의도 연장이 됐다고 들었는데, 자, 북한이 대담하게 추가 발사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4시 반쯤 북한이 평안북도 신오리에서 불상의 발사체 한 발을 쏘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서북 내륙에 자리한 신오리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아직 발사체의 종류가 무엇인지 얼마나 날아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육지를 가로질러 동해 쪽으로 발사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어도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사거리 300km인 스커드 C와 500km인 스커드 B, 그리고 사거리를 1000km로 늘린 스커드 ER이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노동 미사일은 사거리 1300km에 달해 한반도를 넘어 주일 미군 기지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4일에 이어 불과 닷새 만인데요. 특히 오늘은 한미일 3국이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안보회의를 연 당일입니다. 지난 4일 북한 발사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북한이 추가 발사에 나선 겁니다. 당초 오후 5시쯤 회의를 끝내려 했던 한미일 3국은 결과 발표를 저녁 7시 이후로 미루고 추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군 정보당국은 북한이 쏜 발사체의 궤적을 추적하면서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강정규 기자가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지금 상황을 한번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문성묵 센터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지난 4일에 이어서 닷새 만에 발사를 했고 지금 신오리 일대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했다. 여기까지 확인된 건데 일단 네.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결국 5일 만에 다시 쏜 건데요. 네. 북한은 지난 4일 날 발사한 일련의 발사에 대해서 이건 정상적인 자위적인 훈련이다. 그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지난번 4일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 또 미국과 일본도 모두 신중한 대응을 했고요. 네.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화 국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 북한이 5일 만에 이런 행동을 다시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지난번에 했던 행동이 자기들이 원하는 기대하는 수준에 아직은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좀 더 충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보여주기 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오후 4시 반쯤에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의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물론 지금 네. 군 당국에서 정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발사체의 형태를 좀 나중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네. 군 당국이 정밀 분석을 하고 있는 과정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 당국으로서는 이제 발사 지점과 그다음에 시간은 확인이 됐는데 그것이 어떤 무기인지 또 어떤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갔는지 하는 부분들을 지금 정밀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도 각종 이 정보 자산을 통해서 획득된 내용들을 가지고 아마 종합 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난번과 다른 것이 지난번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북쪽 방향으로 바다를 향해 쐈고 네. 그때 당시 북한이 발표한 전술 유도 무기 우리 합참은 신형 전술 유도 무기라고 그랬는데 우리 합참은 이것을 미사일로 단정짓지 않고 그냥 포괄적 의미에서 발사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대략 240km가 날아가고 고도가 낮았다고 보는데 신오리 같은 경우는 평안북도에 위치하고 있고 동쪽 방향 동해상으로 쐈다면 내륙을 관통해서 날아갔을 것이고 네. 최소한 지난번에 발사했던 것보다는 사거리가 훨씬 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 따라서 지난번에는 미사일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네. 이번에는 뭐 미사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이 타당성을 얻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발사 장소라든지 발사 장소에서 동쪽으로 쐈기 때문에 네. 내륙을 거쳐갈 수밖에 없어서 사거리가 더 지난번보다는 더 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미사일로 특정하지 않으면서 좀 신중하게 상황 관리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합참의 발사는 발표는 불상 발사체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아마 지금 정밀 분석이 끝나고 나면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지난번에 발사한 것도 북한이 전술 유도 무기라고 얘기를 했고 유도 무기라고 하는 것은 유도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자체 추진력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정확히 목표에 도달했기 때문에 미 국방장관 대행도 미사일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사한 이 발사체 아직 미사일로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네. 역시 이것이 그 거리를 날아가기 위해서는 미사일이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어떤 미사일이냐? 뭐 기존에 있었던 스커드나 노동을 쏜 것이냐 아니면 네.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를 했고 북한은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핵 역량과 미사일 역량을 강화해 왔기 때문에 신형 미사일, 새로운 미사일을 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거리로 밀어봤을 때 지금의 상황에서는 스커드일 수도 있고 노동일 수도 있고 혹시 신형 미사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문성무 센터장님께서는 전망을 하시는 건데 이 부분은 네.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 4일 발사체 관련해서 어제 이제 조선중앙통신 보도였죠. 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서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군사훈련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과 네. 좀 연결해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 보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결국 북한은 그렇게 봤을 거예요. 이번에 자기들이 240km 날아가는 전술 유도 무기를 발사했는데 미국과 국제사회 반응은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이것은 자기들이 설정한 선을 넘은 것은 아니다. 네.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일본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북한으로서는 이건 정상적이고 자유적인 훈련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북한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장 변화를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네.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그렇다면 수위를 좀 더 올려서 자기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북한식 표현을 한다면 북한이 원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미국이 채택하지 않는다면 과거 굉장히 그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장면들을 재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지요. 네,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데 대한 어떤 보여주기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또 마침 또 오늘이 한미일 안보 회의가 열리는 당일이고 이 회의가 원래 당초 5시 정도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7시로 미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네. 날짜적인 의미도 있고 또 오늘 마침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날짜들도 좀 감안한 것으로 북한의 의도를 좀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쭉 미사일 발사라든지 도발적 행동을 해왔던 것을 보면 네. 이렇게 자기들의 의지를 과시하고 압박하고 그걸 통해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늘 중요한 계기를 통해서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고 그다음에 한미일이 함께 하노이 회담 이후에 공동인식과 공조를 검토하는 이런 장소에 보란 듯이 이렇게 그것도 대낮에 네. 발사했다고 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의 의지 또 강력한 반발 이런 것들을 좀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끝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시에 이제 한미일 안보회의 결과 발표 내용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청와대 등 정부도 지금 당혹스러운 입장일 것 같습니다. 지난 4일에 이어서 닷새 만에 북한의 발사. 지금 시점에서 정부의 대응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결국 우리 정부는 있는 그대로 분명히 판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바로잡고 이것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한국과 미국, 일본의 확고한 공조, 의지를 과시하고 북한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북한이 얻을 것은 없다.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비핵화, 협상에 즉각 복귀하고 비핵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이 북한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례연구원 센터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센터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미국의 관세 추가 부과를 놓고 미중 무역 갈등이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자 우리 증시가 오늘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김평정입니다. 네, 코스피가 2,100선까지 주저앉았군요. 네, 오늘 코스피가 2,102.01로 마감했습니다. 전날보다 66포인트, 3.04%나 급락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1월 15일에 2,097.18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수 하락을 이끈 건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883억과 6,622억씩이나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이 8,161억을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2.84% 하락하며 724.22로 장을 마쳤습니다. 증시 급락은 미중 무역 갈등의 격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밤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미국 내에서 실행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고 또 실행된다면 그 시각은 내일 우리 증시가 열리는 오후 1시 전후로 예상됩니다. 증시 급락과 반대로 원달러 환율은 연중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0.4원 오르며 1달러에 1,179.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2017년 1월 16일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장관급 대표단은 현지 시각으로 9일 미국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회담 결과에 따라 우리 증시가 더 내릴지 아니면 반등할지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 중국이 합의를 깨트렸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미국 플로라도주에서 열린 대선 유세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By the way, you see the tariffs we're doing? Because they broke the deal. They broke the deal. So they're flying in. The vice premier tomorrow is flying in. Good man. But they broke the deal. They can't do that. So they'll be paying. If we don't make the deal, nothing wrong with taking in over $100 billion a year. $100 billion. We never did that before.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린다면 부득이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미중 사이의 무역 마찰이 격화하는 것은 두 나라 국민과 전 세계인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이 10일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될 경우 중국 정부는 콩과 육류, 항공기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을 중단하거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각 야당 원내 지도부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며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국회 정상화의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각 당을 예방하고 있는데 한국당을 가장 먼저 찾았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는 오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각 당 예방에 나섰습니다. 나 원내대표와의 만남 자리에서는 상견례 자리였던 만큼 두 원내대표는 덕담을 나누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17대 국회의원으로 함께 시작한 인연을 들며 축하의 말을 건넸고 이 원내대표도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안에 대해서는 뼈 있는 말들도 오갔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면 좋겠다며 산불이나 지진 등 정성을 쏟아야 할 일들이 있는 만큼 가능하면 5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국회 본연의 일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과 관련해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며 이 원내대표가 정말 경청하는 원내대표가 될 것인지 거듭 묻기도 했습니다. 두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어떤 법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경청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5월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빠르게 민생을 챙기는 국회 본연의 모습 회복했으면 좋겠다. 패스트트랙을 태운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도 어떠한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를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또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많이 있지만 또 거기에 있어서 방법론에 있어서도 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예방에 이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오늘 여야 간 회동이 관심을 끈 것은 극한 대립을 이어가던 여야가 갈등을 끊어낼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때문입니다. 더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추경안 처리가 이달을 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여야가 오늘 이후 추가 대화를 이어나가고 민생 문제를 고리로 한 국회 정상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취임 2주년을 맞아 특집 방송 대담 프로그램인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합니다. 오늘 저녁 8시 반부터 1시간 20분간 생중계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문 대통령은 국내 정치 현안과 외교 안보 문제, 경제 정책 등에 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패스트트랙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전국 경색 해소 방안이나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 남북관계 진전, 또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일자리 문제 해결책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1명과 문 대통령이 1대1로 진행하는 이번 대담은 단순한 질문과 답변 방식 대신에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은 오늘 저녁 대담 전체를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BMW 차량 화재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내일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내일 오전 10시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차량 결함 인지나 은폐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함 은폐 의혹은 지난해 여름 BMW 일부 차종에서 화재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불거졌습니다. BMW는 당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장치 결함을 최근에야 알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국토부는 회사 측에서 지난 2015년부터 문제를 인지하고도 결함을 은폐 축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BMW 차주 등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근 사무실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상황 발생 시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방부 합참과 화상으로 연결해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경 북한의 불상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상황 발생 시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방부 합참과 화상으로 연결해서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된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일어난 여배우 교통사고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차를 세우고 내렸는지 경찰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사고 당일 술자리가 있었다는 남편의 진술을 토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YTN이 입수한 여배우 A씨의 교통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고속도로 2차로에 비상등을 켠 채 멈춰선 흰색 차량이 보입니다. 차에서 내린 A씨는 뒷차와 부딪힐 위험이 큰 트렁크 쪽으로 이동한 뒤 바닥 쪽으로 몸을 숙입니다. 누가 봐도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왜 갓길도 아닌 한복판에 갑자기 차를 세우고 내렸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 영상을 포함한 차량 5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입건된 택시기사와 승용차 운전자를 불러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사고 당일 영종도 부근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A씨 남편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A씨 남편은 자신은 술을 마셨지만 아내가 술을 마시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에 대해선 소변을 보고 오니 사고가 나 있었다며 2차선에 차를 세우고 하차한 이유는 모른다고 답한 상황.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음주 여부와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부검 결과 나오고 하면 제 남편분 추가 조사를 할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려고요. 의혹을 풀 열쇠인 부검 결과는 이르면 2에서 3주 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뇌물 성범죄 의혹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은 오늘 오전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오전 10시쯤 수사단이 있는 서울 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윤 씨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받은 경위와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일어난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추궁하고 있습니다.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반부터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최 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최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구성원이었던 이들은 지난 2016년 정준영 등과 함께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살해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동 윤 지검장의 집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라며 협박성 발언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을 비롯해 여권 정치인과 진보 성향 언론인 등의 집에 찾아가 16차례에 걸쳐 협박성 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주 51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전국 주요 도시 버스 노조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가운데 서울 시내버스 노조도 오늘 15일 총파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은 오늘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89.3%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참가 인원 16,000명 가운데 15,500여 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469명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버스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불발될 경우 오늘 15일 전국 버스노조와 함께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세종권에 있는 부처 장차관의 서울 집무실을 올해 안에 없앨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기능을 강화하고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세종중심 근무 정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권에 있는 부처의 경우 편의를 위해서 마련된 장차관의 서울 집무실을 연말까지 폐쇄하고 대신에 서울 정부청사의 장차관 공용 집무실과 영상회의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네, 내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 현행 결정체계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물러나기로 해서 새로 공익위원을 뽑은 뒤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심의를 시작합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애초 전문가로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그 구간 안에서 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을 고치지 못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는 지금처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이 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유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예정대로 모두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을 다시 위촉한 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국민적 수용도가 낮았다는 지적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합리적인 구간 검토, 시장 수용성 고려 등 근본 제도 개선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이에 따라 가능한 현장 방문을 확대하고 공청회도 여는 등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더 많이 올리려는 노동계와 오름폭을 줄이려는 경영계가 대립하면서 해마다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올해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중순쯤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고용노동부는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친 뒤 8월 5일까지 내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치사율 100%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계속 확산되자 정부가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천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8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몽골과 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133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베트남 211건, 몽골 11건, 캄보디아 7건 등 주변국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국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15건이나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자 정부가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불법 유대 축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상향하겠습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내용으로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물게 돼 있지만 내달부터는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재입국을 거부하고 국내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한 양돈 농장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축 방역관이 직접 찾아가 교육하고 5일간 농장 출입을 자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즉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총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딸기 품종인 아리향과 금실을 지난달부터
홍콩에 수출해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리향은 조직이 단단하고 크기가 크며 금실은 당도와 향이 우수한 게 특징입니다. 농진청은 그동안 수출 주력 품종이었던 매향 딸기의 경우 현지에서 익는 과정에서 숙성과 착색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 새 품종의 수출을 추진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외국 품종의 농산물을 주로 재배했기 때문에 외국에 주는 로열티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국산 품종을 속속 개발하면서 로열티 부담이 줄고 있는데요. 특히 국화와 장미, 딸기 등은 거꾸로 우리 품종을 외국에 수출해 호평받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줄기에 가시가 없는 국산 장미 딥퍼플. 지난해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 430만 주를 수출한 효자꽃입니다. 딥퍼플을 비롯해 딥실버, 핑크아트 등은 모두 해외로 수출하는 국산 장미. 수출 물량이 최근 8년간 100배 이상 늘었고 로열티로 17억 원을 벌었습니다. 품종에 따라서 가시가 없는 품종도 있고 이런 색상이 화려하거나 꽃이 화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하이난 섬에 있는 이 농장에서는 국산 국화 품종인 백마를 기릅니다. 한 주당 15원의 로열티를 받고 수출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수출 물량을 연간 1,800만 송이로 늘릴 계획입니다. 那觉得白马的这个效果要比神马好，具体的是白马的那个花头比较大圆整，然后叶片比神马要好。 먹음직스러운 고화와 산타는 베트남과 중국의 수출에 호응을 얻고 있는 국산 딸기. 품질 좋고 다양한 국산 품종이 속속 개발되면서 해외에 주는 로열티가 줄고 일부 품종은 거꾸로 로열티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국제 경쟁력 있는 우수한 품종을 개발할 계획이고 개발된 우수한 품종은 해외 시장에 품종 출원과 등록을 거친 후에 품종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가시 없는 장미처럼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만든 국산 품종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대통령의 미니어처가 들어있는 스노우볼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자막도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 꼭 2주년을 맞았습니다. 벌써 2년이나 흘렀나? 아니면 아직 2년밖에 안 됐나? 체감은 저마다 다를 겁니다. 집권당 스스로는 가장 큰 변화로 민주주의의 복원을 꼽았던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성적이 낮은 분야도 물론 여럿 있습니다. 큰 성과로 꼽힐 뻔했던 한반도 평화 행보 역시 지금 시점에선 아쉬운 대목 가운데 하나인데 마침 오늘 북한의 추가 발사까지 나온 상황이죠. 2시간 뒤 진행될 생방송 대담에서 대통령 스스로는 지난 2년의 소회를 어떻게 평가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우선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오늘과 비슷해서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3도가량 높아 다소 덥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외 미세먼지의 유입과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과 울산, 부산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더욱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2도, 광주 11도, 대구 12도, 부산 15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예년보다 4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6도, 광주 27도, 부산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 내내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앞서 청와대 관련 속보도 나왔습니다만 북한의 추가 발사체 발사 관련한 속보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